오늘 이제 상법 개정 얘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의 변화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상법 개정을 하나의 트렌드의 변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흐름이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상법 개정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트렌드가 변한다. 지금까지 65년 됐잖아요. 한국 자본시장이 1960년대가 이제 증권거래소가 개설됐으니까 65년 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펼쳐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트렌드 변화를 읽는 게 정말 이 투자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13년에 그때 AI가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캐나다 살고 있는 곳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섬이었어요. 거기서 한 10년 애들하고 살았는데, 아세요, 거기 보스턴에서 한 7시간 올라가면 있어요. 섬입니다, 섬. 다리가 지금 놓아졌는데. 근데 거기 가려면 한국에서 이제 토론토 가서 토론토에서 공항에서 한 7시간 기다려야 돼요. 하루에 비행기가 2개뿐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포춘지라든가 매거진을 다 사요, 그냥. 한 10개 되면 재무에 관련된 매거진 한 10개 되거든요. 그럼 7시간 동안 쭉 보면서 그때 스마트 머니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뒤에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 전략을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AI 트렌드가 엄청난 대세다.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논리가 굉장히 확실해서 제가 가서 이제 뭐 했겠어요. 이제 연구를 좀 해보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이제 학부에서 파이낸스를 가르치고 있을 때라 하여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 애플, 아마존, 구글을 샀어요, 가서. 근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지도 안 팔고. 그거 이제 12년이 됐잖아요. 12년인데 2013년에는 정말 쌌거든요. 그럼 저는. 몇 배 올랐는지만. 많이 올랐죠. 저는 10배 넘습니다, 다. 예, 세 종목 다 10배 넘거든요.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패러다임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장기로 가야 돈이 돼요. 그러니까 20-30% 벌어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법 개정이 2013년에 AI의 패러다임처럼 한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 한 6천억 팔고, 개인이 한 7천억 사고, 기관이 한 3천억 또 사고 그랬거든요. 외국인들은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한 3, 4일째 계속 파는데, 파는 이유가 한국의 정부가 하는 것을 자꾸 못 믿어요. 이게 나와야 믿는 거예요. 2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대가 당선되니까 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잡음이 좀 많거든요. 로비가 해서 상법 개정 중에 자사주 소각을 또 안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 제가 이사로 속해 있거든요. 이제 거기 한 130명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한국 기업 가버넌스를 좀 제대로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서로 연구하고 또 이제 정비에 건의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제가 91년부터 95년까지 영국의 베어링에서 있었어요. 트레이딩 앤 세일즈 헤드 했었고요. 그 다음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누리 살로만의 상무이사 했었습니다. 국내 영업 총괄을 제가 했었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더 벤처 캐피탈이라고 제가 벤처 캐피탈 회사 설립해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그거 경영 13년 했고요. 2012년부터 올해 2월 달까지는 경기대학교에서 우리 제자 두 분이라고 와 계십니다. 서비스 경영 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주임교수 하면서 한 13년 같이 보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3년째 전국 대학생 가치투자 대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후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112개 대학이 참여했고요. 학생이 41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1년 동안 하는 게임이 저건데, 대회인데, 그래서 하나증권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승한 학생이나 이제 입상한 학생은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제 표창장 주고 경기대 총장 표창장 2개를 주는 이제 그런 행사거든요. 이제 우승하면 300만 원 주고 총 상금 1000만 원을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오늘 네 파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제레미 시갈이라고 와튼 스쿨의 경영학과 교수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명예교수로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분은 이제 한국의 장기 투자라 인베스트먼트 포 롱런이라는 책을 나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책이 아주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제레미 시갈의 대표적인 서적 책이 이 장기 투자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 저는 왜 이제 중요하냐면 상법 개정이 한국의 장기 투자 원년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한국은.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이제 제가 1995년에 이제 한누리살로몬 상무로 갔을 때 그때 LG 화학이 그때 95년에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가 3%뿐이 안 됐어요. 근데 항시 한도가 찬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LG 화학을 가서 프리미엄 주고 사요. 10%, 20%. 왜 그렇겠어요? 3%뿐이 안 되지만 LG 화학을 높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었어요. 외국인들은 그걸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지금 LG 화학이 있나요? 없잖아요. 3년 전에 LG 화학에서 그냥 100% 분사해가지고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버리고 여기는 빈 깡통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장 끝나고 이사회 이제 거수기 이사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돼요. 한국은 지금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카카오 자회사가 14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상장사만 지금 11개인가 그럴 거예요. 카카오 관련되는 게. 근데 카카오 본기업의 시가총액이 20조 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나와서 상장된 카카오에서 빠져나와서 물적 분할해서 하는 회사가 45조입니다. 45조. 이게 본거가 20조인데 그 자회사가 45조거든요. 다 더해보면. 근데 구글처럼 자회사 물적 분할이 안 되면, 못하면 카카오는 지금 얼마가 가 있으냐면 70조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20조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10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다 거지 된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걸 누구한 돈 벌었죠? 대주주만, 지배주주만 번 거예요. 지배주주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서 물 빼가지고 물적 분할을 만들고 또 막 만들고 해서 카카오 뱅크 만들고 카카오 페이 만들고 뭐 모빌리티 만들고 막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이사회의 결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주의 총회 뭐 승인사항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SEC법이 워낙 강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 밑에 뭐가 있죠?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상장시키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한 2,000조 가까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상장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것을 살 때, 알파벳을 살 때 거기에 유튜브가 있어서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사도 거기서 그냥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쑥 빼가지고 물적 분할을 100%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그냥 빼면 됐거든요. 이게 허용된 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용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선진국에. 이제 요새 재벌들이 그걸 반대하려고 막 논리를 피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서 연구한 걸로 보면 거의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한국처럼 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회사였어요.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95년에 LG화학 산 사람들, 뭐 2019년까지 잘 갔죠. 근데 2021년에 갑자기 물적 분할해 버려 딱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수시로 벌어지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재벌들은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논리로 피해왔거든요. 뭐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그래서 이게 두더지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올라오면 이거 하나 때리고 이걸 근데 제상위법을 고쳐야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이 한국 장기 투자의 시작이고 한국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고정된 시각으로 시장을 보면 안 돼요. 미국처럼 봐야 돼요, 미국. 미국이 1980년대 지수가 1000이었거든요, 다우지수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43,000이에요.
45년이 지났는데 80년에 천이 지금 4만 3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주식 산 사람은 다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천에서 2,500을 한 15년 옆으로 갔잖아요. 가서 쭉 가서 빠지고. 지금 그 짓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3천 넘은 거죠.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 한번 넘었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상법 개정을 한국 시장에 큰 변화다. 이걸 읽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야 상법 개정 된다 이게 이슈가 아니고 큰 물꼬가 마치 2012년 13년에 AI 트렌드가 생긴 것처럼 한국은 어떤 흐름의 변화가 온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가치투자 대회 학생들한테 하루에 글을 400명이나 참여하니까 글을 2개에서 4개까지 쓰거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 보내서 보내주고 또 제 블로그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지금까지 워낙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걸 잘 못해요. 개인들은 오르면 팔려고 그러고 빠지면 오르면 팔고 뭐 빠지면 또 뭐 더 빠진다고 팔고 뭐 이런 뭐 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제레미 시갈 얘기를 좀 해보죠. 일하는 자산을 사라라는 게 이제 이분의 굉장히 큰 기조거든요. 이건 워런 버핏 얘기도 똑같아요. 워런 버핏이 코인을 안 좋아하고 요새처럼 뭐 여러 가지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또 금을 안 좋아하거든요. 워런 버핏 펀드 버크셔 해더웨이는 금과 이게 코인이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생산을 안 하잖아요. 배당을 안 주잖아요. 금 투자한다고 금이 이자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사온다고 비트코인에서 이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레미 시갈도 최근에도 이제 이분은 두 가지 다 이제 부정적인데, 저는 잘 모르니까 부정은 안 하지만 이왕이면 일하는 자산을 사는 게 좋다. 일을 하는 자산. 그러니까 주식, 배당 주는 주식. 제가 2012년에 행복부자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배당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배당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뒤에 차근차근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금, 비트코인, 달러 이 세 가지가 비생산적인 자산이거든요. 근데 다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달러가 뭐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은행에다 놔두면 이자는 주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포커스가 이제 채움처럼 이렇게 ROE가 계속 올라가고 EPS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 제레미 시갈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지표. 이번 책의 한 중간 정도에 보면 이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220년 동안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로.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통계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이거든요. 제레미 시갈이라는 분이. 근데 주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러는데 저는 한국도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학생들도 이제 저번 전국 대학생 같이 투자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식보다는 여기서 부동산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는 부동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다 금융자산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레미 시갈 책에도 부동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기라든가 인구가 는다든가 이런 소비가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확장기에 뭐 그렇지 특별한 지역을 빼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제 장기 투자한 사람이 다 위너였거든요. 미국은 1980년 초반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401K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기 월급의 10%를 내가 내고 10%를 회사가 내줘서 20%를 펀드를 들게 해요. 근데 98%가 다 주식입니다. 그게 다 블루칩으로.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보통 회사를 은퇴하면 적게는 한 5억, 많게는 한 15억 정도 목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펀드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펀드가 퇴직연금 펀드가 있는데 92%가
원금 보장형 펀드로 가입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하도 어려우니까 주식에서 원금이 깨지니까 다 채권이나 국채로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 92%입니다. 주식이 지금 한 6%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패러다임 변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면 이런 펀드가 들어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야, 한국이 이제 안정돼서 이 사회에서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을 한 명을 뽑아야 돼. 사회이사도 한 명을 소액 주주가 뽑을 수 있어. 뭐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주주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투표도 옛날처럼 지금은 이제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51%는 대주주가 이사회 10명을 다 뽑아버려요. 49%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 10명이면 한 명 들어가라고 지금 한 명 거수로 하니까 51이 다 손만 드는 거예요. 49는 아무리 손 들어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이제 그게 안 돼. 상법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건데요. 이게 복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10년 동안만 이렇게 돈을 부어 놓으면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35살에 시작해서 65살까지 계속 돈을 넣어도 12만 2천 불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할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리의 기적 뭐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89년도에 그 모간 스탠리 어셋 매니지먼트에서 한 2개월 정도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책이 How to Make Money in Stock이라고 윌리엄 오닐이라고 한국에 번역된 게 이 사람 책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책이 이제 지금 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화랑장세에서 트렌드 변화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나타나는데 이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들이 21개를 써놨는데 제가 한 10개만 구성을 한번 다시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은 약함이 아니라 실력인데 손실을 못 내요. 근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장에서는 못 오르는 주식은 계속 못 올라요. 왜냐하면 그게 여건이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계속 오르는 주식은 트렌드가 변화했으니 계속 올라요. 애플처럼. 그렇죠? 애플 뭐 지금 엔비디아 다 그렇잖아요. 고점이라고 판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것을 파는 것이 정말 실력이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우리 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에서 TSMC의 전문가를 대만에서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거기에 이사회가 10명인데 거기에 5명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각 미국, 유럽, TSMC를 제품을 소비하는 곳에 나라에 전문가가 5명이 들어와 있고 5명은 이론의 그 비머블 반도체 최고의 권위자들이에요. 거의 노벨상을 받을 수준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대단한데 그래서 이게 대화도 영어로 하고 모든 의사로부터 다 영어로 되고 지금 TSMC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TSMC가 어떤 회사냐면 10년 전에 삼성전자의 반이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10년 전에도 한 350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350조, 400조 사이 해요, 지금도. 근데 그때 TSMC가 220조가 안 됐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TSMC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700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350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사고 만약에 TSMC를 샀으면 몇 배 오른 거예요? 6배, 7배 오른 거잖아요. 한 7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미국 주식을 사도 다 6배, 7배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10년 전에 뭐 엔비디아를 샀으면
훨씬 더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만 그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죠? 대주주 관련 지분을 다 더해봐야 27%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이사회 구성도 그냥 내가 좋은 사람, 형님 한번 나갔으니까, 뭐 감독원 출신이니까 한번 또 오고,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기업을 빨리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윌리엄 오닐은 이제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요. 워낙 크니까. 근데 수익이 안 나잖아요. 지금 뭐 9만 7천 원 간 주식이 지금 5만 9천 원, 6만 원에 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10배씩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대만 TSMC처럼 그런 기업이 나오는 국면 아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국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이제 한국에 그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이 통계적으로 내보면 8% 손실 날 때 종목을 털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통계로 보면. 8%라는 게 내가 산 가격에서 8%를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내가 좋게 봤던 게 다 부정적으로 회사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통계 처리를 해보면 그게 8%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기계로 매매하는 거 있어요.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87년도 블랙먼데이 때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기계가 매도를 부르니까 더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다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관련되는 건데 그런 쪽을 보면 다 8%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 종목이 8%쯤도 꺼졌을 때는 바로 팔지 말고 내가 좋게 봤던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to make money. 한국에는 좋은 주식, 좋은 타이밍, 뭐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 번역책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삼성전자를 8만 7천 원에 산 사람이 6만 5천이니까 또 사고, 5만 원 깨지니까 또 사고, 5만 3천 원 깨니까 또 사가지고 종목만 계속 늘리는 건데, 이게 이제 매우 위험한 거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내가 엔비디아를 샀다라고 하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종목을 사는 게 낫지, 그때 계속 빠지는 종목을 사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그러니까 단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주식 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원래 종목을 잘못 고르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꼭 강의를 하는 수업 포인트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모간스탠리 어셋의 바튼빅 그 팀에서 같이 연수받을 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거든요. 이 캔슬림, 그냥 뭐 이렇게 캔슬림이라는 약자 7개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을 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2개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익이 우상향 돼야 된다. 예, 그걸 EPS라고 그러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우상향 돼야 된다. 최소한 10에서부터 한 25 정도. 아까 클래시스 얘기하셨는데, 클래시스가 굉장히 우상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용 재료, 미용 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EPS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성장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한 30배, 40배 돼도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 그거보다 더 빠르니까 충분히 그런 주식은 해당이 되는 거죠. 앞에는 어닝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뉴가 중요하거든요. 회사는 항시 새로워져야 돼요. 아까 우리 권 회장님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황태를 하고 막 계속 새로운 거가 없으면 죽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회사는 피해라는 얘기고, 주식으로 보면 고점이 중요하다. 계속 고점을 뚫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서플라이 앤 디만드는 왜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하는 회사를 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가 한국은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회사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그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일주일만 빼고 하루도 안 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오늘 또 한 7만 주 사서 소각했을 거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려요, 요새. 한 4만 주 했다가 5만 주 했다가 이제 7만 주까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7만 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똑같이 나도 EPS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EPS가 20, 30% 오른 상태에서 2, 3%를 소각하니까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게 애플이 하는 거거든요. 애플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주가 상장되어 있으면 2012년에 1000만 주가 지금 6,100만 주뿐이 안 돼요. 1000만 주가 610만 주뿐이 안 돼요. 39%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식이. 소각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똑같이 하는 곳이 메리츠 금융지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금융이나 KB금융지주는 PBR이 0.5인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PBR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1.7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주회사보다 3배가 평가를 더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지주회사 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 또 상법 개정이 되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먼저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오너는 아들한테 밀려줘야지 뭐 가족들 뭐 해야지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지주회사들 중에 지주회사 오너 없잖아요. 그죠? 우리금융지주 오너 없잖아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다 대주주 없어요. 뭐 신한지주는 제일교포 일부지만 그 대주주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때 저 이재용 그 회장의 자산 가치를 넘어섰어요.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프라이 디맨드고, 그다음에 리더스는 레거드는 이 레거드라는 게 떨어지는 자잖아요. 뒤에 꼴찌들. 근데 리더는 앞에 가는 거.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리더를 사라. 레거드는 쳐다도 보지 마라. 싼 주식 쳐다도 보지 마라. 기관 투자가들의 이 오너십이 중요한데 요새 가장 눈여겨볼 것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외국인 기관 투자가가 얼마나 샀냐를 체크해야 돼요. 매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기관 투자가 5%가 넘으면 금감원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금감원에 신고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트라고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내 회사에 5% 이상 된 주주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5%가 넘어가면 0.001%만 변화해도 5일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회사의 지분이 5%가 누가 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 주만 팔아도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 한 주만 사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잘 보면 좋은 주식들은 계속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요. 이제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 전자공시라고 치면 나와요. 다트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삼성전자 치면 쫙 나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거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디렉션,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뭐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종목을 잘못 선택한 사람은 이 7개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EPS가 빠지는 데 산다든가, 기관 투자가 엄청나게 팔고 있는 데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 이건 먼저 체크를 해라. 주식을 살 때. 이 7개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스텝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시장이 계속 오르려면 계속 고점을 치잖아요. 근데 요새 한국에 고점 계속 나오는 주식이 있어요. 우리 금융지주 매일 고점이에요. 오늘은 고점이 안 나왔지만 연 고점, 사상 최고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개월 제가 리더스 아카데미에 막 갔을 때 그때가 3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16,000원이었거든요. 16,5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22,500원이거든요. 우리 금융지주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 오른 거야? 한 4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고 연 최고가가 19,000원인가 2만 원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최고가 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최고가 나면 최고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파는. 이제 그게 최고가를 무서워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논리가 되고,
시장 흐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쯤 상법 개정이 이제 이번에 7월 4일 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 결정이 안 돼가지고 법사위원 결정이 되면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뭐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제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매매 원칙이 없다. 이것도 이제 그런 거고 기관 투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그렇게 패러다임 변할 때는 예를 들어 2012년, 13년도에 애플을 주로 누가 샀겠어요? 워런 버핏이 결정적으로 산 게 2016년에 영업이익이 감소할 때 그때 사가지고 최대 주주가 워런 버핏이거든요. 버크셔 해더웨이가 애플에. 그러니까 다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사서 장기로 가는 종목이 주식이 올라요. 이렇게 패러다임 변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싼 주식을 좋아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손절은 늦고 이익 실현은 빠르다. 그러니까 조금만 오른 주식은 잽싸게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또 손절은 원가 생각이 있어서 산 매수가 때문에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가지고 있듯이.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는 공부하고 분석하고 실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남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인색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올바른 투자 습관이 중요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법 개정이거든요. 이제 뭐, 미운 오리 새끼인가 백조인가, 지금 주식들을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인데 등치만 크고 볼품없는 새끼가 정말 멋진 어떤 백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볼품이 없지만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이건 로렌스 핑크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블랙락이라고 세계 3대 ETF 펀드 회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집사, 그러니까 고객이 맡긴 돈을 펀드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잖아요. 국민연금처럼.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굉장히 강해서 자기들이 일반 투자가들의 권리를 다 찾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딱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면 가차없이 개입해가지고 고발하거나 구속시키거나 그렇게 한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넣어놨냐면 한국도 상법 개정이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지금은 소액주주가 아무리 고발해도 한 번도 누구 상대방을 구속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에버랜드 사건이 있잖아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7,700원에 그냥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줘버렸잖아요. 이종우 씨. 그래가지고 이종우 씨 지분이 지금 20몇으로 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심과 2심에서는 다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에 이 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돼 있거든. 지금 382조에 2항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야, 상법에 이 사회가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은 회사를 위해서 결정한 거라 괜찮다라고 판결 난 거예요. 2009년도에. 그 사건이 있는 이유로는 누가 대주주를 고발해도 다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권한, 이 사회에 사는 일은 회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근데 상법이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발하고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대부분 뭐 지금 지분이 8%, 10% 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버넌스를 어기거나 또 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면 정말 두고두고 이걸 계속 제한을 하지만 안 지키면 고발한다. 그리고 구속도 우리는 뭐 시킬 충분히 그렇게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상당 부분은 바로는 안 되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앞으로는. 자, 이번에 이제 이게 이 네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사의 충실 의무.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382조 2항이거든요. 상법.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주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사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집중투표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51%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한 사람은 A를 불러가지고 거수를 하지 말고, 내가 10명이면 똑같이 10개의 투표권을 줘서 소액주주라도 한 사람한테 몰아서 10개를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이사회가 8명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명에서 2명은 소액주주 몫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집중투표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대주주나 재벌들은 절대 막으려고 하고 있죠. 저번에 이제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첫 해였는데 1월 5일 날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상법 개정 약속을 했거든요. 상법 개정 한다고 하자마자. 근데 뭐 다 도로목 다 뭐 그게 다 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이 다 가능해집니다. 다. 지분이 뭐 그 사람 60% 가지고 있어도 40%가 의결권을 그 10명의 이사면 10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분산해서 찍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자사주 의결권 제한. 한국에서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신영증권이에요. 신영증권. 아시죠? 신영증권. 굉장히 가치 투자로 유명한데, 이 회사는 52.9%, 53% 정도를 자사주예요. 근데 자사주라는 게 뭐예요? 누구 돈으로 산 거죠? 그게 주주의 돈으로 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면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다 하면 그게 이제 자본금,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회장님? 이게 들어갔다가 그게 배당으로 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가 그렇게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돈은 자본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잉여금, 자본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주식발행 총화금, 납입자본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금의 구성이잖아요. 근데 이 돈은 다 주주의 돈이거든요. 주주. 한 주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 자사주를 사요, 그냥. 그러니까 주주의 돈 가지고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자사주를? 자기의 투표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배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써버려요. 어떻게 쓰냐면, 신탁해가지고 권리를 부활시킨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서로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온갖 방법으로 저번에 고려아연 사태처럼, 그러니까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법으로 못 막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배당을 줘야 될 돈 가지고 자사주를 사놓고, 그게 자기가 지분이 부족하다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24%인데 최태원 씨가 가지고 있는 게 23%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그러냐면 24%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간에 지분을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게 원천적으로 막힌 겁니다. 근데 이건 배임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주주를 위한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가지고 자사주를 딱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데 그 이제 뭐 교환사채가 됐든 신탁으로 하든 이제 주주권을 부활시켜서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뭐 회장님인데 별로 지분이 얼마 안 돼요.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 가지고 53%를 모았는데 이제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아직은 법이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까봐야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지나고 바로는 100% 소각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비가 심하겠어요. 재벌들이. 뭐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소각을 바로 안 시키지만 기간을 두고 1년에 몇 %라든가 소각 의무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스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불법적인 요소를 계속 방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지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이 전전긍긍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다 소각해버리면 돼요. 미국처럼. 미국은 자사주를 사면 사는 즉시 자동 소각이에요. 스탁 옵션 분만 빼고. 미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조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는 주주들 돈이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사면 그 주식수만큼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주주총회는 같은 날 해요. 이렇게 LG하고 삼성이랑 대그룹들이 대부분 다 같은 날 하거든요. 3월 30일, 29일 오후 4시 뭐 10시. 왜 그러겠어요? 소액주주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노이즈만 일으키니까. 그래서 은행도 같은 날 해버리고 다 그러거든요. 한국이 지금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소액주주는 귀찮은 존재예요. 없어졌으면 할 존재. 우리 주주는 그냥 몇 명만 있으면 된다. LS 그 오너란 말은 그 지배주주가 한 3개월 전인가요? 기자회견 때 그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황당하잖아요. 지금 때가 올 때인데 물적 분할이냐? 그러니까 그 오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개인 투자가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주 앞에서. 아니 개인 투자가 팔고 나가면 되지. 아니 왜 우리 물적 분할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주주들의 마인드는 소액주주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없어지고 우리는 큰 펀드나 이런 거 한 서너 명만 주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의 주주가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될 거, 전자투표가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의결 행사하듯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배당 분리과세 추진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할 때는 100%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건 100%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자사주 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고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것은 확실하고, 소액주주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 가버넌스 측면에서는 순환 출자가 해소되고 지배구조가 투명화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증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지금 3월 초에 제가 3월 4일 날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제가 글로 써놨는데,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대단해요. 우리 회장님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3만 원대 한화 썼는데 지금 한화가 9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다 그냥 100% 올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봤던 것들이 거의, 두산도 거의 100% 오르고, 우리금융주주도 지금 16,000원에서 22,200원 되고 다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재평가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PBR로 보면 한국이 3월 2일 날 0.8이었거든요. 3월 초에. 근데 지금 1.1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3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생각으로 보면 30%나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되겠어라고 하는데, 그거 2012년, 13년에 애플 주식이 2013년에 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면 대만까지 오를 수 있어요. 대만이 PBR이 1.7이거든요. 근데 대만 증시보다 우리가 한 수 위거든요. 산업의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대만은 TSMC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은 전체적으로 산업이 잘 되어 있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에서 한 1.7 PBR까지는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50%에서 70%는 가야 돼요. 갈 거예요. 상법 개정만 돼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야밤에 이사회 해가지고 물적 불안하고 유상증자 터무니없이 하고 합병해놓고 두산 박계처럼 상장 폐지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지금 나가 있는 게 155조인가 그렇거든요. 한국의 개인들이 나가 있는 해외 돈이. 그러니까 또 외국 투자가들은 다 나가고,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PBR이 한 1.5에서 7배, 제가 보기에는 한 5천에서 한 7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1980년대 미국을 생각하면요. 미국이 그때 1000이었는데 지금 4만 2천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오겠지만 정상적인 회사들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 뭐 화장품이나 뭐 지금 미용이나 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은요, 고점이 없잖아요. 지금 조선업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지금은 큰 경제의 흐름의 변화지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이제 분리과세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2천만 원을 많이 받으면 49%까지 5월 달에 종합과세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도 대주주들 배당 받아도 세금으로 그냥 절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 분리과세를 하자. 3억이 초과돼도 27%만 되게끔. 이게 지금 이렇게 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될 것이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들도 종목당 50억이 넘으면 대주주 기준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50억까지 안 되면 종목당 세금을 안 내거든요. 한국이 지금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어요. 상위 50개 선진국, 증권 선진국 중에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지고 20억 벌면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가 조항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배당도 분리과세하면 5월달에 종합과세 소득 신고할 때 뭐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49%까지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소송을 해봐야 100% 져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70개인가? 한 100개 가까이 돼요. 국민연금이 엄청난 돈이 있거든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파워를 부를 거예요. 스튜어드십을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대행하면서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합병시켜놓고 하나 폐지시킨다든가.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지겠네요. 좋아지죠. 좋아지죠. 국민연금 좋아질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좀 낙관적이죠. 근데 제가 장기 트렌드는 잘 보는 편이에요. 장기 트렌드. 근데 이번 트렌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이렇게 했거든요. 일본이 2012년에 아베가 뭘 하냐면 이걸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밸류업.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다가 2년 전에 하렸다가 전 정부에서 다 나가리 시키고 뭐 했던 것들인데 이때 2012년과 13년에서 이걸 하거든요. 세계 화살 일본 재흥 전략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세계의 화살은 무슨 뜻이냐면 요것들 재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제재를 하나만 가지고 하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3개를 묶는 겁니다. 이게 뭐 상법 개정, 가버넌스 강화, 뭐 이런 것처럼 3개를. 그래서 화살을 3개 묶어 놓으면 분질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화살 플러스 일본 재흥 전략이라는 면목을 이렇게 하는데 이때가 한 0.6, 0.7분이 안 됐어요. PBR이. 근데 지금 일본이 1.5가 넘었거든요. 1.2. 이따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PBR 상승을 해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억인데 회사가 1억도 거래가 안 되면 상장 폐지시키는 게 낫다. 회사가 지금 팔면 1억인데 주가가 1억분이 거래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성공했죠. 뭐 본인은 죽었지만 이게 한 12년 동안 되니까 작년에 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승만 있고 아시아 쪽에서 제일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죠. SK 같은 기업. 우리 사주가 대주 최태원 회장보다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부인하고 소송 문제 때문에 또 뭐 그 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가 있죠?
걸출한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하이닉스 잘 나가거든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나가잖아요. HBM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밑에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정말 중요해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지금까지 KTNG 같은 회사들, 이게, 미국의 필립 모리스, 죄송합니다. 필립 모리스인데, 그, 제레미 시갈 책에 보면, 필립 모리스가 50년 동안 부동의 1위거든요, 수익률. 배당하고 같이 합쳐서 복리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라든가 이런 담배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장치 산업이잖아요. 한번 장치를 해놓으면 계속 다시 추가로 돈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KTNG가 뭐를 했냐면 외부 사장을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다 직원들끼리 순서대로 해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먹냐? 딱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 자사주를 복지예산가를 해다가 이쪽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순서대로 다 하고 직원들 복지는 최고로 올리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근데 주가는 지금 상당히 올라 있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중공업, 두산 뭐 에너빌리티, 두산 쪽에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은 뭐가 문제냐면 제일 큰 형이 지분이 7%, 둘째가 6%,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더하면 40%인데. 근데 이런 쪽은, 외국의 어떤 그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쪽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 밑에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좋은 회사.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르고.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효성중공업, 이제 미국의 변압기 관련되는 쪽에 수요가 워낙 크니까. 이런 쪽도 뭐 그렇고. 영업무역 홀딩스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영업 모자 만드는 회사고 뭐 노스페이스 만드니까 별 볼일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난 회사입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영업무역이 돈 버는 게 뭐 홀딩스가 버는 게 거의 한 1조 가까이 버는 것 같아요. 영업이.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주에서 우리 하나, 한국금융주주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JP 모간이 PBR이 한 1.82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자사주가 전체 지분의 53%가 자사주니까. 뭐 대신증권도 25%, 뭐 미래어셋도 20%다 높은데 이런 것들 특히 높죠. 코리안리도 높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이제 SK에 관련되는 거, 하이닉스.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윌리엄 오닐이 말한 것처럼 CA의 커런트 어닝과 애뉴얼 어닝, 그러니까 분기 실적과 연 실적이 우상향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PBR이 낮아도 EPS가 우하향되는 기업은 피해야 됩니다. 우하향 됐기 때문에 PBR이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ROE, 리턴 온 에쿼티,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가 넘는 게 PBR이 1.0이 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금융지주는 ROE가 9.8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PBR이 0.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 0.2만 되면 ROE가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OE가 10이 된다는 것은 주주 기대 수익률을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주주 기대 수익률을 넘는다는 뜻이니까 10% 정도 ROE가 되는데 PBR이 1 훨씬 0.5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직도 0.5분이 안 돼요.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3월 달에 얼마였겠어요? 0.3분이 안 됐어요. 지주회사들이 다 0.3, 4분이 안 됐어요. 우리 금융주가 지금 0.5 뭐 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거든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ROE하고 같이 간다. ROE가 10% 정도 넘어야 PBR이 1.0 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ROE가 5%도 안 되면 PBR이 0.5, 0.6분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게
주주의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주주의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5%를 못 버니까 자산 가치의 반에 거래되는 게 맞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그죠? 그래서 ROE가 10% 넘으면 PBR이 1배를 훨씬 넘어야 된다. 이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JP모간처럼. 그래서 무조건 PBR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니고 PBR이 ROE가 높으면서 PBR이 낮은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가 아직도 많다. 아직도 아주 많다. 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SK는 하여간 뭐 SK 하이닉스가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기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미럴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그 HBM이 계속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말만 하지 뭐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 KTNG 아까 이게 필립 모리스 주가거든요. 2008년도에 51불짜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필립 모리스는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KTNG도 배당이 한 6% 돼요. 지금 사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지금 필립 모리스 주가고 지분율은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5%, 연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제 앞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한다. 절대 못 해요. 이건 주주가 없는 회사거든요. 국민이 주주인 회사인데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다 이상한 방법으로. 근데 저게 이제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도 이 회사를 소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나쁘다. 그래가지고 많이 고쳤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효성그룹, 효성은 이 회사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효성중공업, 변압기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의 변압기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지금 AI의 이 전력 소비에 따른 어떤 그런 인프라죠. 그래서 이 효성그룹도 또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은 충분하지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사회에 한두 명 소액주주가 임명한 사람이 꼭 끼게 돼 있어요. 무조건 끼거든요. 국민연금에서 가서 집중투표하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옛날처럼 거수기로 자기의 친한 뭐 친구 누구만 집어넣을 수가 이제 원청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산도 마찬가지, 두산도 이 40%인데 이게 형제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최고 많은 사람이 7.5%고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아마 엄청난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그렇다고 형님 다 물어줘가지고 다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안을 내놓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이게 두산 밖에서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시킨 다음에 두산 밖에서 상장 폐지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두산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두산 밖에시거든요. 근데 두산 밖에서는 손자회사예요. 손자회사. 그러니까 손자회사를 없애버리고 이걸 이게 합병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로보틱스는 적자가 500억씩 나는 회사거든요. 200억에서 500억 적자 회사인데. 근데 비율을 여기를 훨씬 많이 주고 이걸 적게 주고 하려고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을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아무 뭐 없이. 근데 저번에 이제 금감원장이 제동 걸고 해서 이제 무산된 거죠. 자, 영업무역 홀딩스는 여기가 없어도 되는데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회장하고 딸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홀딩스 가지고 있고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옥중옥 뭐 이게 옥상옥의 구조거든요. 지금 이것도 말이야 이런 것들도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금융지주 JP모간 같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신한한국이 PBR이 0.47, 0.49, 0.8이래요. 이게 오늘 배당 수익률을 제가 계산 오전에 다시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금융지주를 사면 5.6% 배당이 나오는데 실제 7%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면세예요. 면세라는 게 뭐냐면 아까 자본이익금에서 배당을 주면 자본이익금은 주주돈이잖아요. 주주돈. 이게 주주돈이 주주한테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가는 게 아니고 자본이익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거쳐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가면 배당 세금이 없어요. 원래. 근데 지금 지주회사 중에 우리 금융지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
3조까지. 근데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본 잉여금이 납입 자금의 3배인가 그 규정이 있어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근데 이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금융주주는 지금 사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올라도 하나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배당세도 하나도 안 내요. 제로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금융지주고 하나가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 매입에서 소각하는 게 워낙 포션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못 줘요. 소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한 1.5%가 되는데 이미 그게 한 3년 전부터 배당 안 냈어요. 제가 거기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금융지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배당이 워낙 민감하니까 뭐 죽는 거하고 배당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저 살면서 자본주의사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배당도 안 내고 오르는 것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도 안 내는 게 지금 우리 금융지주인데,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판단. 계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제일 많은 게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예,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이미 그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다 나온 뉴스예요. 제가 그 3월 4일 날 제 한국부자연구소에 거기 써놓은 거에 보면 그 내용 써놨거든요. 제가 그거 다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상법 개정이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근데 2개월 전에 이런 얘기 하면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되겠어? 뭐 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되겠어? 말은 그렇지 까부면 안 될 거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뭐 윤석열이 바꿨어? 또 다시 바꿔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저는 뭐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오르면 다 먹으니까 뭐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세금 무섭습니다. 세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로만 봐도 그런데 이것만 세금을 안 내니까 여기다가 한 20%를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를 더하면 지금 막 실제 다른 배당 수익률은 6.7%거든요. 지금 사도. 그러니까 저는 위에 어퍼가 오를 수 있는 룸이 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신영증권 코리안리도 지금 이제 우리 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건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사주 3법 개정이 되면 이 자사주 53%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코리안리도 마찬가지 지금 9.2%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요. 신영증권이 지금 사면 5.9%고 코리안리가 6.4%거든요. 근데 은행이자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하여간 제일 똑똑한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러니까 지금 7년 됐는데 7년 동안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제가 잘 아는 여기에 부회장님이 이제 이걸 주도를 하는데, 여기 회장님께서 이제 전적으로 부회장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한테 다 이름을 한 거거든요, 거의. 근데 그 부회장의 스탁 옵션이 지금 몇 천억 될 거예요. 월급쟁이가. 그러니까 거의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한국이 PBR이 0.9, 1.4, 대만이 2.6이네요. 내가 1.7하고 1.6. 그 다음에 중국이 1.5, 미국이 4.8, 유럽이 2.1. 글로벌 시장의 평균이 3.3인데 한국이 0.9거든요. 이제 1.0을 막 넘었어요. 최근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PBR로 봐도 싸다. 그 다음에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당금과 주가 오르는 것을 더한 것을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배당 주는 것과 주가 오르는 캐피탈 게인을 더한 것을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4.9, 일본이 7.7, 대만이 12.4, 중국이 2.3, 중국 사회주의니까 미국이 11.3, 유럽이 6.4, 평균이 9.9인데 한국이 4.9뿐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주주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최소한 8%, 10%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4.9뿐이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간 게 맞았죠. 지금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잘 벌었죠. 근데 앞으로는
상법 개정은 이걸 원천적으로 바꿀 거예요. 퍼도 마찬가지죠. 8.2배 쭉, 뭐 퍼도 훨씬 낮았고, PBR도 그렇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 안 주죠, 우리. 배당 정말 안 주죠. 2.4. 뭐 대만이 2.7, 유럽이 3.2. 미국은 1.4가 낮은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아니거든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 꼴찌 시작인데, 한국이 올해 이렇게 변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올해 연초부터는 29% 올랐고요. 4월 8일부터는 33% 올랐고, 대선 이후에 15% 올랐어요,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외국인들이 지금 한 5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대선 끝나고 5월 달부터 5월, 6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은 올해 마이너스고, 미국도 뭐 4월, 이제 올해 들어서 2%도 못 올랐고, 대만은 마이너스고, 4월 8일 날 이후에 플러스고. 그러니까 한국만 오르는데, 한국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게 조정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돈도 들어오지만 한 150조 이상 되는 우리 개미 투자가들의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테슬라고요.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는 많이 벌었는데 테슬라는 뭐 별로 못 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올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돈이 다시 들어올 게 150조. 외국인들 돈은 그건 얼마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코스피 5천 기대, 투자 심리 개선, 주주 자본주의 기대, 저평가된 한국 증시 변력 기대. 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은 지금 주식으로 돈 못 벌면 못 벌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5천, 4,500, 5천 되면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반드시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작년에 90조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저렇게 오르는데, 아니 10억 투자한 사람이 20억을 벌었는데 돈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은 그때 떼려고. 그래서 이제 한 4,500 되면 국회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공짜로 못 주잖아요. 평평히 맞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다 안 주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은 3,000원 안 나오고 한 4,500에서 5,000 언저리 가면 캐피탈 게인 텍스가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이만큼 나올 겁니다. 한 20%.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또 받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하면 그냥 본인만 손해인 거죠. 지금 오른 사람들은 팔고 나가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데, 더군다나 우리금융이나 메리츠금융지주 산 사람은 배당세도 하나도 안 내고 세금 완전히 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수 5천 갔어. 그래 하다가 보면 이제 다시 5천 되면 그때 세금도 내야 되고 다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캐나다는 이렇게 이제 작년에 손실 보고 올해 이익이 나면 상세를 해줘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손해보고 올해 이익 나가면 더 내, 이렇게 되는데, 캐나다는 다 이렇게 상세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매우 중요하다.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은 세금이 이러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금도 세금 때문에 빨리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외국 투자가들도 지금 돈 벌려고 들어올 거예요. 상법 개정이 되면. 면세니까. 이거 완전히 제로잖아요, 제로. 그럼 종목당 50억만 안 넘어가면, 50억이 종목당 넘어가면 내야 돼요. 한 20% 대주주처럼. 근데 그게 없으면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된다. 제가 학생들한테 주장하는 게, 지금 잠 좀 덜 자고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2, 3년 후에 공부해봐야 그때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기회는 똑같지 않을까. 세금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EPS가 주당 순이익이 4%씩 오르고 매년 자사주를 2.5% 소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자사주 매입을 더해서 즉시 소각하는 제도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2030년에 퍼가 11.3배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EPS가 311원이고 311원이 여기에 기준에서 이렇게 쭉 증가한다고 보면
그죠? 마지막 해에 407원이 나오잖아요. 407원에 퍼가 12.3배 승수를 곱하면 5013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서 이렇게 선거 때 준 거예요. 5천은 간다, 한국이. 우리가 만든 표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가 5천이 이게 뭐 전혀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퍼가 12.3배니까 굉장히 싼 거잖아요. 요새 이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자사주 소각이 자꾸 법이 바뀌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거 하면 다시 주가 다시 2,500이다. 뭐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이제 뭐 소각한 거 손도 안 대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그냥 뭐 상품 개장이 형식적으로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방송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의 김우진 교수가 이제 우리 가버넌스 포럼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 얘기만 하면 다들 좌파라고 자기를 찍혀가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도 경상도고 나는 우파 같은데 상법 개정만 한다고 그러면 다들 우파라고 그러는데 좌파라고 그러는데요. 완전 좌빨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법 개정을 떠들면 그러니까 재벌들의 의견에 반해서 얘기를 하면 다 좌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게 좌빨, 우빨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형평을 고르게 가자, 똑같이 가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념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버넌스 포럼도 뭐 어떤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전혀 안 써줘요. 100%노 이렇게 하는데 재벌들하고 친하고 뭐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좌쪽이나 우쪽이나 그래서 좌쪽은 상법 개정하고 우쪽은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 윤정부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들인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5천 정도 간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5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 이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들. 이 영화가 제목이 투모로우잖아요. 2010 몇 년에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막 얼음이 해가지고 막 다 탈출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제목은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였거든요. 근데 전 세계는 다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됐는데 한국의 제작사, 이제 배급사가, 모레라고 쓰면 한국에서 이 영화 볼 사람 하나도 없다. 한국 사람은 모레가 안 온지 안다. 당장을 하든가, 내일이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한국만 고쳤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이 투모로우로 됐거든요. 원래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해 주자면, 한국 사람들이 급해요. 급하고, 주식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급합니다, 다. 아니,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늦다.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 이제 400명이나 들어오고 전국에 1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전국 대학교에 투자 동아리 애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이제 걔네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복리의 기적을 이제 믿고 느긋하게 공부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책도 일주일에 한 권씩 추천해주고 또 우리 또 독서 그룹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공부, 상법 개정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투자 클럽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있어요. 내과 의사. 근데 요새 내과 의사의 그거는 그냥 공부를 무지무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주식 공부를. 옛날에는 저 골프를 자주 안 탔는데 요새는 뭐 매주 골프 치자고 골프 칠 때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때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뭐 3, 4월 달, 2,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시작이다. 그래서 주식을 좀 어렵지만 쉽지 않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오늘 제 강의 중에 못 알아들을 얘기도 좀 많죠. 뭐 ROE가 어떻고, 뭐 퍼가 뭐고, 뭐 PBR이 뭐고 이런 얘기. 근데 그거 한달 전이면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거 나 절대 안 해요. 그냥 조금 무서워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넘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오연석의 행복부자 연구소에 글을 하루에 4개까지 써놓습니다. 4개까지. 한 절반은 인문학적인 거고, 한 절반은 주식에 관련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just do it이 이제 제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하는 보이지 마시고, 이렇게 세금도 안 준다고 하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예. 그
일본이 7월달에 큰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지진 나면 무슨 주식 사야 돼? 그랬더니 오뚜기, CJ, 햇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 지진은 모르죠. 그건 제 일본이 어쨌든 일본의 지진이 나면 기회라고. 한국은 반사이익이 나죠. 예. 예, 여러 가지로. 근데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일본도 아니 준비를 했는데. 준비.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은 예. 어떤 걸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어떤 걸 우리 마시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없는 게 이거하고 신형도 있고 뭐 여기 대부분 다 있네요. 뭐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제가 한 열 몇 종목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다고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불법 강의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올리고 아니 저는 산 게 몇 개월 전에 샀으니까 이런 게 SK 같은 것은 지금 20만 몇천 원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워낙 좋아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30만 원이잖아요. 지금 한 달 전에 2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그걸 사기는 그렇고 상법 개정에 같이 편승할 수 있는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상법 개정에 웨이팅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상법 개정이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건. 대주주들이 정말 잠을 못 자는 대주주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얼마 전에 엠바고로 그 대기업들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만났다고. 맞아, 만났죠. 이거 얘기하려고. 근데 이건 공약사항이고 3주 만에 처리를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비슷하게. 근데 지금 3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 4일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1,400만이잖아요. 주식 인구가. 옛날처럼 300만이 아니고 1,400만이 주식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대로 가고 이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상화 돼야 돼요. 이게 배임 행위를 그냥 정당화 시키면 안 되죠. 이거 완벽한 배임이거든요. 저희가 저 위에 아까 삼성전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에 아까 그 삼성전자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는데 예. 그 중에 저가 있거든요. 대부분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보지 말고 팔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그냥 첫 시세에 파세요. 왜냐면 그거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주가를 볼 때 가격과 가치거든요. 상법 개정이 되고. 내가 9만 원에 산 것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치는 6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지금은 그 가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가치는 6만 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걸 살 바에는 SK 하이닉스를 지금도 사야 돼요. 훨씬 그게 성장성이 빨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사회를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요새 쓰는 말인데 3세 경영이 버려버렸어요. 3세 경영이 되면 대주주로만 남고 전문 경영인을 모셔와야 되거든요. 모리스창처럼. 그리고 자기는 주주로만 나와야 되는데 3세는 과거에 어떤 고통과 시련과 이게 없잖아요. 다 좋은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에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뭐 정용준이 뭐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게 현대차 지금 그분 정상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CJ 보십시오. 지금 다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올리브영 때문에 하나 근근히 살아있는 거고. 이 3세 경영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씨부터 뒤로 빠지고 정말 몇천억을 들이든 스탁옵션 몇 퍼센트를 주든 외국처럼 해야죠. 모리스 챙이 했던 것처럼 해야죠. 이제는 다 인터내셔널 되고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쓰는 지역에서 이사회들이 와야 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TSMC에서 와서 이제 네가 이재용이를 내일 만난다면 무슨 제안을 해줄래?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안이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가전하죠. 그 다음에 LCD 하죠. 휴대폰 제조하죠. 반도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기업은 세계에 없대요. 나머지 세 개를 다 팔든가 다 떨어내고 오직
메모리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근데 이 밑에 있는 세 개가 다 물건을 사가면서 경쟁사라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는 제품을 애플에 파는데 휴대폰이 또 경쟁사야. 그러면 애플이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둔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수준이 거의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300조, 지금도 300조잖아요. 350조. 지금 하나는 1700조 됐는데. 그러니까 뭐 삼성이 한국이 워낙 포션이 큰데 이게 모리스 챙 책이 2개나 나왔거든요. 이번에 TSMC 책이. 제가 다 읽어봐도 삼성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 SK 하이닉스는 따라가는데 삼성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가지고 있어도 지금 6만 원을 유지할까 뭐 어떨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면 온다 뭐 기다리면 찬스다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 1년째 버티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기 전에 큰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트렌드를 먼저 보고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1시간 반 강의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해서 예. 감사합니다.